나만의 건강이 아닌 우리 모두의 건강을 생각하는 방송. 더 건강한 대한민국을 꿈꾸는 개념 방송. 들리는 신문 히포크라테스. 안녕하세요. 청년회사신문 박쌤 박대영입니다. 안녕하세요. 세승 김변 김선욱입니다. 네, 일주일 동안 지속되고 있는 미세먼지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합니다. 우리 또 박쌤은 비염 있잖아요. 그러게요. 없던 비염이 생겼는데 미세먼지 때문에 안 났습니다. 푸른 가을 하늘을 봐야 하는데 고개 들어 하늘을 보면 뿌였습니다. 그러게요. 예, 그래도 지난 한 일주일 정도는 날씨가 너무 좋았었는데, 네, 저도 어제 남산 북악 라이딩을 하는데, 그럴 때는 마스크 쓰고 하나요? 어떻게 하죠? 못하죠. 마스크 쓰지 않고, 그게 그 미세먼지 관련해가지고, 예. 좀 기획 취재한 기사들 이런 거 좀 보니까, 네, 이게 생각보다 굉장히 심각한 거더라고요. 네. 그래서 요즘 솔직히 좀 마스크 쓰고 다니면, 에이, 먼지 좀 난다고 마스크를 쓰냐. 이런 생각들이 좀 있잖아요? 네. 건강 염려증처럼 보이고. 근데 어떤 기사 보니까 이 마스크를 조금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날은 반드시 써야 하는 수준의 굉장히 건강에 해로운 물질이다. 이런 내용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요. 우리 메르스 때도 마스크 많이 썼잖아요. 그게 이제 네. 본인을 위한 것보다는 이제 타인을 위한 것. 인데 마스크가 한때 유행했었는데 우리 서태지 씨 때, 예, 그 문화 행위로 응답하라 시절인데 그거는 네, 예, 그러죠. 예, 근데 지금은 이제 건강을 위해서 쓰는 게 혐오감을 주거나 이상하다고 느껴지는 게 없었으면 좋겠어요. 미세먼지가 다 중국 때문이라고들 흔히 생각하는데 네. 꼭 그렇지도 않대요. 또 중국에서 오는 영향보다 국내에 이 자동차라든지 환경오염 문제가 폭스바겐 때문에 그래요? 더 크다. 네, 그리고 이제 그 디젤 게이트라고 부르는 그 폭스바겐 이런 거랑도 관련이 있고 그렇다면 하여튼 미세먼지 네. 관련 얘기가 굉장히 요즘 많더라고요. 네. 중국도 그런 환경 문제에 굉장히 신경 많이 쓰는 것 같더라고요. 네. 이번에 경제 침체됐던 이유 중에 하나가 환경 문제 때문에 일부러 경제 성장률을 좀 낮춰서라도 굴뚝 산업들을 좀 제한하고 있다 이런 얘기도 있고 그러니까 무조건 중국 탓할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요. 네. 어쨌든 이번 한 주도 의료계 내에는 다양한 이슈들이 있었는데요. 복지부에는 기재부 출신 인사가 차관으로 임명이 됐고요. 또 질병관리본부도 백신 문제 때문에 계속 골치를 썩고 있고 여러 가지 소식들 희구라 127회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죠. 딱딱하고 골치 아픈 주제임에도 추리소설을 읽듯 재미있다. 중앙일보. 박근혜 대통령에게 당장 개념 의료를 정독할 것을 권한다. 프레시안. 의사와 병원에 대한 불신을 주장하는 책들 속에서 이슈를 판단하는 눈을 키워주는 반가운 책. 조선일보. 우리나라 보건의료의 현주소를 보여주는데 적절할 뿐더러 부족함이 없다. 오마이뉴스. 교양 시민을 위한 개념 있는 의료 이야기. 더 건강한 대한민국을 위해 우리 모두가 알아야 할 불편한 진실. 정치 사회 분야 베스트셀러 개념 의료. 온라인 오프라인 서점에서 절찬 판매 중. 뉴스 브리핑 시간입니다. 오늘도 곽성순 기자 나와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곽성순 기자입니다. 네, 백신 얘기했었는데 백신 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정부가 본인 부담이 있는 경피용 백신 무료 접종 사업을 시작했다. 그런 얘기가 나왔는데 오히려 현장에서는 혼란이 생길 거다 이런 얘기가 있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네, 일단 그 BCG 접종이라고 그 신생아들이 맞는 접종이거든요, 이게. 그래서 이제 생후 4주 이내에 이 BCG 접종을 맞는 거를 정부에서 이제 권고하고 있는데요. 이 주사가 두 가지가 있어요. 근데 이제 이 아이가 집에 있으신 분들은 이제 잘 아실 텐데 피내 접종이라는 게 있고 경피 접종이라는 게 있는데 피내 접종은 보통 우리가 이제 하는 주사 바늘로 해가지고 이렇게 놓는 접종 방법이고요. 경피 접종은 요즘 이제 많이 하시는 방법들인데 도장처럼 이렇게 해가지고 꾹 눌러서 이렇게 맞추면 여기 이렇게 주사 바늘이 있는 게 아니라 뽕뽕뽕뽕 구멍 뚫려가지고 동그랗게 있는 때문에 생기는 그겁니다, 이제. 근데 이 주사형으로 하는 거는 나라에서 이제 돈을 대줘가지고 본인 부담 없이 맞을 수 있는 거고 경피 접종은 도장형으로 된 거는 이제 돈을 내고 맞으셔야 되는데 최근에 이 피내 접종을 할 수 있는 주사 백신이 국내에 다 떨어져가지고
없는 거예요, 이게. 그래가지고 정부에서 이 경피 접종을 도장형으로 맞는, 원래 돈 내고 맞아야 되는 경피 접종을 공짜로 보건소 오면 해주겠다, 이렇게 지금 정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러니까 이게 지금 결핵 예방을 위해서. 그렇죠. 예. 우리 옛날에 다 맞았던 네. 주사인데. 어렸을 때 맞는. 네. 네. 근데 이제 피내 접종은 주사 바늘을 비스듬히 그렇죠. 이렇게 눕히듯이 해가지고, 피부 깊숙이 근육 말고, 피부 바로 아래에다가 이렇게 네. 접종하는 방식이고, 그 다음에, 근데 이거는 이제 정부에서 하는 무료로 해주는. 무료로 해주는 거고요, 요거는. 요 옛날 방식이고. 옛날 방식. 좀 새로운 방식은 이렇게, 도장을 꾹 찍으면 그렇죠. 그 도장 안에 바늘이, 조그만 바늘이 9개가. 여러 개가 있어가지고. 9개가 있어가지고, 뭐 구공탄도 아니고, 이 바늘 구멍이 9개가 조그맣게 남는 네. 그 주사를 말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그거는, 원래 유료였는데, 유료, 예. 근데 공짜로 놔주던 그게 떨어져서, 떨어진 재고가 겁니다. 없어서, 네. 정부에서 도장형을 그러면 공짜로. 일선에 공급을 공급한 했다. 거죠. 예. 그럼 뭐 됐잖아요. 근데 이제 이게 없어진 이후부터가 일단 이게 백신 수급이 주사용으로 하는 백신 수급이 전량 수입인 거예요. 해외에서 우리나라에서 만드는 게 아니라 덴마크라 SSI라는 회사에서 만드는 약인데 이거를 오호. 전량을 수입하기 때문에 항상 이거를 이제 예의주시하고 있어야 되는 거죠. 전 국가에서. 이게 국산이 없어요? 네, 예. 전량을 수입을 왜 한다고. 우리나라가 합니다. 결핵은 제일 굉장히 많은 나라 중에 하나인데 왜 백신은 없는가 모르겠네요. 그러니까 여기서 무슨 네. 뭐 그래서요. 근데 그게 제조사 사정이 있어가지고 이제 원래 3월에 이거를 이 백신을 사왔어야 되는 건데 이게 10월로 이제 연기가 되면서 이제 공백이 생겨버린 거죠. 그리고 이제 국내에 원래 유통 중이었던 그 백신도 유효 기간이 지난 9월 1일자로 만료가 다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없어져 버리는 거죠. 근데 그 사이 이제 애들은 계속 태어나고 이제 계속 맞아야 되는 애들이 있으니까 그거를 이제 지금 이렇게 임시 방편으로 이렇게 할 수 있게 해놨는데, 근데 이제 정부에서 이렇게 하면서, 원래는 이제 보건소로 오면 이 도장형을 공짜로 맞춰주겠다 이렇게 하면서, 안 될 경우에, 좀 어려운 경우에는 의료기관에서도 예방접종을 할 수 있게, 이제 위탁할 수 있게 해놨거든요. 공짜로? 네, 그렇죠, 이제. 네네. 근데 의료기관에 대신 이제 주면서 뭘 하겠죠. 근데 그 과정에서 약간 이제 환자랑 이 의료기관 사이에 실랑이가 좀 발생하고 있어서 혼란이 좀 현장에 있다. 지금까지 그런 얘기입니다. 들은 내용으로는 뭐 네. 신랑이가 나올 게 없을 것 같은데요. 왜 그렇죠, 그래요? 그렇죠. 근데 이제 보니까 이게 저도 이제 잘 몰랐던 내용인데 이 접종을 신생아 접종을 할 때 출생신고 지역에 따라 가지고 이렇게 뭐 맞을 수 있는 그게 있나 봐요. 네, 근데 이제 이 애들이 태어난 집에 대해서 출생신고 이렇게 하고 하면 되는데 뭐 그렇지 않은 경우들도 꽤 있나 보더라고요. 무슨 이렇게 그렇죠. 예, 여기 다른 데 가서 하고 뭐 이렇게 뭐라 그러죠 거기? 출산 원정이에요? 뭐 이렇게 원정 아무튼 출산? 집 근처가 아닌 다른 데서 출생신고를 하는 뭐 이런 게가 있어가지고 이제 내가 맞으러 가면 이제 어디 이제 집 근처로 맞으러 갈 거 아니에요 공짜로. 그러면 가서 이제 그냥 놔주면 되는데 이제 의료기관에서는 그 확인을 해야 되잖아요. 얘가 진짜 이 주변에서 출생신고가 돼 있는지를 해서 되면 놔주고 안 되면 안 놔주는 건데. 안 됐을 경우에 이제 환자하고 의료기관하고 실랑이가 이제 벌어진다는 거죠. 예. 그럼 이거 뭐 좀 얘기 이상한데? 부모님들 걸로 하면 되지 않나요? 아니, 그게 안 되나 봐요. 예. 아니, 출생신고 지역이 뭐가 중요해요? 그 아이가 태어나면, 그 호적이 만들어지잖아요. 네. 그러면은 그 부모님이 살고 있는 집 주소가 애 주소가 될 거고. 그러니까. 그리고, 그래서 그러게요. 그 집 주소를 따라도 될 것 같고. 그러니까요. 만약에 그 집 주소와 뭐 멀리 떨어진 곳에서 산후조리를 받는다 해도 그렇게 그 산후조리원이 만약 제가 아까 생각이 안 났었는데 그 네. 산후조리원 때문에 먼 곳에서 이제 출생신고를 그러니까 산후조리원 앞에 갔더니 출생신고 지역하고 예, 그렇죠. 다르다든지 그러면 이런 식으로. 이제 만약에 그게 이를테면 멀리 떨어진 데 산후조리를 받고 집으로 왔다 이렇게 하면 내가 당장 이제 여기서 받아야 되는데 안 되니까 다시 그 산후조리 있는데 근처에 있는 이 위탁받는 의료기관을 찾아가서 이제 공짜로 맞아야 되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이제 환자도 열이 받으니까 막 아니 이제 하시는 거죠. 지방자치단체 뭐 자체 예산으로 하는 것도 아닐 테고. 요거요? 네. 요거는 국가 예산 아니에요? 지자체에서 조달하기로 했습니다. 아 그래서 네, 그런 거구나. 네, 그래서 아, 그렇습니다, 이제. 지자체에서 예산을 드리는 건데 다른 그렇죠. 지자체에서 네. 온 아이들한테는 줄 수가 없잖아요. 줄 수 없다라는 네. 게 지금 그렇죠. 이렇게 조그만 나라에서
근데 이제 거기 이제 소청과 의사의 얘기를 또 들어보면 방금 얘기한 이런 얘기를 이런 부모님들한테 미리 좀 공지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이게 네. 이렇게 돼가지고 집 근처에서 다 맞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출생신고 이런 거랑 좀 연관이 있다 이런 걸로 좀 소개를 해야 되는데 그런 거 없이 그냥 알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엄마들이 이제 주변에 의료기관 와서 이제 그런 거 잘 모르고 이제 실랑이가 되는 거죠. 출생신고를 안 한 아이들은 어떻게 해요? 안 하면은 안 하면 받을 못 수 받는 못 받는 건가? 거지 않나요? 출생신고를 안 하면 출생신고는 법적인 의무죠. 아니 그러니까 며칠까지 기간이 있잖아요. 예, 예. 근데 그렇게 뭐 아직 신고조차도 안 한 정도의 영아. 원래 이거는 네. 저기 태어나면 4주 이내에 받는 거기 때문에 4주 이내. 예를 들어서 태어난 지 뭐 출생신고 그 우리 기간 우리도 김현도 네, 기억 못 하죠. 예. 그거 한 2주인가 뭐 이렇게 됐던 것 같은데. 그럴 거예요. 예. 여기 만약에 뭐 한 12일 됐는데 아직 출생신고는 안 했는데 출생신고보다 더 중요한 게 이 예방접종이다 해가지고는 가면은 그러면 안 되겠네요 아마. 그럼 안 되죠. 예방접종 출생신고를 하려면은 하시고 출생신고는 해야죠. 하고. 네. 네.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이게 더 이슈가 되는 이유가 저희도 몇 번 소개해드렸지만 최근에 질병관리본부가 이 백신하고 이런 뭐 이렇게 주사 놓고 이런 거 관련해가지고 계속 사고를 지금 치고 있잖아요. 예방접종 관련해가지고. 네. 근데 이게 지금 연달아 터지는 바람에 되게 이제 의사들 사이에서 그런 얘기가 이제 있는 거죠. 이렇게 이 백신 수급 이런 거 계획도 안 세워놓고 이렇게 갑자기 결정해버리면 한꺼번에 또 이렇게 도장형을 맞는 애들이 확 늘어날 텐데 그거에 대한 문제점도 향후에 분명히 나타날 거고 뭐 이런 식으로 지금 계속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도장형이 더 좋은 거예요? 이게 좀 말이 좀 엇갈리는데 더 좋다는 얘기도 있고 아직 이제 좀 불안전하다 뭐 이런 얘기들도 있는데 엄마들 사이에서는 어떤 얘기가 있냐면 이게 이제 주사형으로 맞으면 저희도 알지만 여기 이제 이렇게 볼록 자국이 생기죠. 남잖아요. 네. 근데 이제 도장형으로 맞게 되면 그런 자국이 없어요. 없어진다고. 그래서 이제 특히 여자 아이들을 둔 부모 같은 경우는 이제 이게 애들한테 미용이라는 표현이 좀 그렇지만 어릴 때부터 이제 그런 관리를 해주는 측면에서 맞는 경우들도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게 제일 큰 차이군요. 뭐 여기 지금 자료를 보니까 주사형 옛날 방식은 정확한 양이 들어간다. 그건 뭐 주사기에 담아가지고 쭉 넣으면 되니까. 근데 오히려 도장형은 어떤 강도로 누르느냐에 그렇죠. 따라서 주입되는 양이 달라질 수 있는 문제점이 있다. 뭐 이런 그런 얘기도 얘기는 계속 있는데 있었죠. 예. 뭐 미용 흉터 측면에서는 이 후자가 훨씬 낫다 이런 얘기군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의사들도 이렇게 아직 요런 이제 논란이 있는 주사를 공짜로 이렇게 해가지고 맞게 대량으로 맞으면 나중에 이제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의사들은. 그 도장형은 일본 거군요. 네. 그리고 현재 비율을 보니까 주사형이 40% 그리고 도장형이 네, 60%. 더 많아요. 예. 그러니까 일반 국민들은 우리 아이한테 좋은 거를 해주고 싸더라도 네. 아니 비싸더라도 예. 흉터 안 남는 거를 해주고 싶어서 돈을 내고 요거를 일본 도장형 요거를 많이 써왔는데 이렇게 된 문제군요. 근데 질병관리본부가 비난을 받을 만한 게 아까도 곽 기자 얘기했지만 3월 달에 들어올 게 10월로 연기가 됐습니다. 예. 그러면 10월로 연기됐다는 거를 3월에 알았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왜 지금까지 별로 이렇게 준비를 안 해가지고 이제 와서 또 혼란을 일으키냐. 뭐 나름 준비는 했겠죠. 근데 이제 그게 뭐 메르스다 해서 바빴겠죠. 아하 메르스 때문에. 네. 참 너그러우신. 소아청소년과 의사들 일부에서는 질병관리본부장하고 예방접종관리과장을 해임해라. 뭐 이런 얘기도 했네요. 네, 여기가 이제 미래를 생각하는 소아청소년과 의사 모임, 짧게 이제 미소모 이렇게 불리시는 분들인데요. 제가 말씀드렸던 그 안전성, 유효성 이런 게 검증되지 않은 상황인데 이렇게 대량으로 이제 막 풀고 이런 게 문제가 될 수 있다 이러면서 이게 위기 모면식 이런 땜질식 그 행정을 하는 질병관리본부장하고 예방접종관리과장 둘 다 해임해야 된다. 그래서 오늘부터 사퇴에 대한 서명운동을 벌이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글쎄요, 뭐 이 정도 일로 질병관리본부장을 해임하기야 하겠습니까만은. 네. 질병관리본부장 백신 관련해가지고 참 그 질병관리본부장 우리 저 양병국 본부장 네 그 메르스 사태를 또 버티시고 겪었는데 아무 일도 없네요. 그러고 보니 네. 지금 복지부 장관 차관 다 날아갔는데 네. 그 의외네요. 질병관리본부장은 계속 그냥 유임 상태로. 신임이 두터우신 것 같습니다. 누구의 신임이 두터운 거예요?
이 정도쯤 되면은 그, 윗분들이 그래요. 신임이 또 네. 예. 넘어가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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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차관이 새로 왔습니다. 네, 예, 말 지금 나온 김에 음. 복지부 차관이 새로 온 건데 새로 오신 거는 뭐 그럴 수도 있는데 이분이 이제 기재부에서 현 차관이었던 분이 자리를 이제 복지부 차관으로 바꾸신 거예요. 그래서 좀 이슈가 됐죠. 기재부의 뭐 국장이나 실장 차관. 하시던 분이 예, 아니고 그러면 영전했다 뭐 이런 표현을 쓸 수도 있을 기재부 텐데. 차관 하시던 분이 복지부 차관으로 왔다고요. 네, 예. 기재부에서 작년 그러니까 2014년 7월부터 이제 제2차관으로 근무하시던 박문규 차장이 차관이 네. 어떤 분이에요? 이력이? 이분이 서울대 영문과를 졸업하시고 행시 28회 출신이십니다. 전한 1985년에 총무처의 이제 수습행정관으로 처음 공직에 발을 들인 이후에 1986년에 국세청에서 본격적인 공직 생활을 시작을 쭉 하셨고요. 2000년에서 2003년에 세계은행 파견하고 2006년, 7년 대통령 비서실, 그다음에 2009년도에 농림수산식품부 등의 경력을 제외하면 줄곧 이 예산 관련 부처에서만 쭉 근무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요 직위를 많이 맡으셨는데 2010년 말에 기재부 대변인에 임명되셔가지고 이 대변인직을 조금 하시다가 2011년에 기재부 예산실 사회예산심의관, 2012년에는 기재부 예산실 예산총괄심의관, 2013년에는 기재부 예산실장, 2014년에는 기재부 제2차관 등 기재부 주요 보직을 쭉 역임하셨는데 주로 예산 쪽에서 이제 계속 쭉 하셨던 분인 거예요. 그래요. 지금 네. 저 한 페이지짜리 주요 이력을 보고 있는데 예산이라는 글자가 무지막지하게 많이 나옵니다. 예산. 네. 충남 예산 출신은 아니시고 수원 괜찮다. 수원 출신이신데 보니까 수원에서 고등학교를 나오셨는데 네, 그렇습니다. 예산이라는 글자가 뭐 굉장히 많아요. 한 뭐 20번은 나오는 것 같습니다. 81년에 고등학교 졸업하셨으니까 81학번이시군요. 젊은 편이죠? 네, 젊으신 거죠. 62년생인데 차관 되셨으면 좀 젊으신 것 같습니다. 아닌가? 요즘은 다 이 정도의 차관 하는 건가요? 이분이 복지부로 가셨다는 건 이제 복지 예산을 더 늘리겠다는 건가요? 그게 이제 되게 애매한데요. 늘릴 수도 있고 뭐 줄일 수도 깎을 있다. 수도 뭐 원래 이런 그 이제. 양날의 칼이네. 예산 전문가는 깎는 거에 더 특기가 있는 사람 아니에요? 늘리는 거는 사실은 뭐 그렇지. 예산 전문가들은 주로 예. 깎으시는 분인데 예. 이분 그리고 예. 지금 또 보니까 81학번인데 85년에 졸업을 했는데 85년 2월에 졸업하고 3월에 바로 총무처의 행정관으로 들어가셨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 군대가 면제신가 이러고 봤더니 88년도에 88년도에 가셨죠. 공무원 생활을 한 3년여 하시다가 휴직하고 군대를 갔다 오셨군요. 네. 이런 식으로 또 하네요. 그럼요. 네. 소년 등과하신 거죠. 네, 그렇네요. 그리고 하버드에서 유학하신 경력도 있고요. 네. 이분이 기재부 내부에서도 굉장히 내부 직원들 사이에서도 평가가 되게 좋았나 봐요. 그래서 이제 복지부에서 기재부에 잠깐 파견이라고 해야 되나? 아무튼 근무하신 모 과장분이 계신데 네. 이분이 그때 기재부에 계실 때 그런 걸 선정을 했었대요. 이제 기재부 선배들 중에 가장 닮고 싶은 선배 뭐 이런 걸 뽑았었나 봐요. 네네. 일종의 이제 뭐 인기투표 이런 거라고 볼 수 있는데 네. 그때 이분이 이제 1위를 하셨다. 그래요? 그런데 이제 뭐 물론 능력도 있으신데 이분이 실제로 저도 이제 어저께 수요일날 내려와서 이제 첫 출근하시는데 뵀거든요. 근데 굉장히 샤프하게 생기셔가지고 일각에서는 여직원분들한테 인기가 굉장히 좋았을 것이다. 뭐 이런 평가도 조심해야 돼요, 여직원들하고는. 네, 있으시더라고요. 사진 보니까 전형적인 모범생 네. 요런 외모를 갖고 실제로 계시네요. 봬도 네. 그렇습니다. 정말 똑똑할 것 같은 똑똑할 것 그런 같은. 외모를 갖고 계십니다.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아까 말씀하셨던 예산이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말씀 이제 김박께서 잠깐 하셨는데 이게 이제 두 가지로 갈리고 있어요. 이게 늘 것이다, 줄 것이다 두 개밖에 없으니까 예산이. 근데 진짜 줄어들 것이라는 의견이 유지될 것도 있잖아요. 그러네요. 그 정도 수준으로 네. 계속 가는 것도 있잖아요. 늘거나 줄지 않고. 근데 줄어들 것이라는 예상이 좀 크긴 한데 그게 이유가 이제 최근에 박근혜 정부가 뭐 아시는 분들 많이 아시겠지만 중복된 복지 사업을 좀 줄여서 예산을 좀 줄여나가겠다 이런 기조를 좀 펴고 있는데요. 그래서 기재부에서도 실제로 국가 재정난 타개를 위해서 내년까지 670개 재정 사업을 좀 통폐합하는 구조조정을 하겠다 이런 거 발표를 했었는데 그거 하실 때 이분이 계속 예산 쪽에서 이제 계셨던 분이잖아요. 실제로 차관까지 있으셨고, 그러니까 네. 이런 기조를 가지고 계신 분인데
복지부에 와서도 이 기조를 계속 유지를 하신다면 아마도 복지부 뭐 지자체랑 복지부랑 막 지금 막 얽혀 있고 중복되고 이런 예산들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네. 그런 거 실제로 정비하고 있는데 그래서 국감에서도 저번에 예전에 이제 최근에 국감할 때 야당 국회의원들이 그런 걸 많이 지적했거든요. 그 왜 복지 예산 자꾸 줄이려고 하냐고. 근데 이분이 만약에 이렇게 오셨는데 그 기조를 계속 유지하신다면 아마도 이 복지 관련 예산을 좀 줄일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얘기 일단 하나 나오고 있고요. 네. 또 하나 이제 늘어날 것이다라고 보시는 분들은 뭐냐면 이제 박근혜 정부가 계속 지금 원격 의료나 이제 해외 환자 유치, 그다음 국내 의료기관 해외 진출 이런 거 계속 지금 추진하고 관심도 꽤 많잖아요. 정부 차원에서. 네. 그래서 그런 예산을 지금 확보하는 차원에서 방차관이 만약 투입됐다면 그러면 늘어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실제로 최근에 지금 오늘부터인가요? 지금 국회에서 예산안 심의 지금 이제 막 들어갔을 텐데 네. 그것 때문에 공무원들이 지금 국회를 굉장히 많이 가 있거든요. 거의 지금 뭐 국회 가서 사는 뭐 공무원들도 있고 좀 이럴 정도인데 그런 거에 이 방차관이 좀 힘을 실어준다면 그러면 예산을 좀 더 따오는데 일조하지 않겠느냐 뭐 이런 전망도 있습니다. 어제 네. 출근하시는 길에 좀 질문해보지 그랬어요. 예산이 늘어나나요? 줄어드나요? 근데 이제 어떤 어저께- 인물을 받고 오셨습니까? 근데 오셔가지고 이제 그 복지부 기자단 있는 실에 들어오셔서 쭉 인사하고 이제 나누셨는데 1시간 동안 이제 쭉 전 부서를 다 도우신다고 하더라고요. 그 네. 와중에 잠깐 들리신 거라 그렇게 구체적인 얘기까지는 못 나누고 짧게 그냥 몇 마디 나눴을 때는 그냥 아직 잘 모르니까 앞으로 의료계랑 합심해서 열심히 잘 해보겠다. 이 정도 말씀까지만 하시고 이제 올라가셨죠. 내년에 총선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네. 그것도 사실 예. 대개 이제 총선 직전 한 뭐 6개월 그 사이에는 복지 관련 예산이 좀 늘어나는 게 일반적인 일이었는데 뭐 그런 거랑 연관 지어서 그럴 보는 수- 시각도 예, 있죠. 있습니다. 그건 진짜 정치적으로 보시는 건데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그것 때문에 방차관이 와서 그런 정책들을 하고 사이사이에 연계돼가지고 그 예산이나 이런 것들을 좀 다 잘 집행되고 이런 거에 좀 관심을 또 보인다면 그러면 또 예산이 늘어날 수도 있다.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복지부 내의 여론은 뭐 어때요? 그게 그냥- 지금 온 지가 얼마 안 되셔가지고 아직 잘 모르는데 복지부에서 지금 제가 정확히 누구누구라고 기억은 지금 잘 안 나는데 차관 출신 아니 그 기재부 출신에서 차관으로 오신 분이 처음이 아니에요. 그렇죠. 기존에 전에도 두세 번 정도 변재진 장 뭐 있었던 것 차관 같아요. 뭐 이런 분도 있었고. 있었고 그다음에 유시민 장관 할 때도 차관 그 기재부 출신 차관이 있으셨다고 그러더라고요. 제 이름은 지금 생각 안 나는데 아무튼 그래서 처음은 아니기 때문에 그냥 뭐 놀라거나 뭐 무슨 일인가 이렇게 뭐 이런 건 기류는 없고 기재부 출신 네. 장관도 있었잖아요. 예. 그랬나요? 임채진 장관이 기재부 출신인가요? 임채진 그렇죠, 임채진 장관도 그랬나요? 있었고. 예. 그래서 크게 지금 뭐 이 건과 관련해 가지고 말은 많이 없는 상황입니다. 네. 그 장관은 저거예요. 그러니까 변재진 장관은 차관도 하고 장관도 했는데 이분은 기획예산처 출신이군요. 그쪽 옆 동네. 그 복지부 장관은 의료 전문가, 뭐 네, 의사 네, 네, 출신이고 의사 출신이지만 보건 그 의료 전문가지 보건 전문가는 사실 그래서 아니고 그것도 복지 이제- 쪽에는 당연히 전문성이 굉장히 떨어지는데 그렇습니다. 예. 차관도 전혀 기재부에서 관계없으시죠. 왔다. 네. 그러면 복지 쪽은 상당히 좀 구멍 뭐 이런 느낌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 정 장관께서 가실 때 그 전에 이제 분위기가 메르스를 겪으면서 이제 그 의료와 관련된 전문가가 장차관 중에 없었기 때문에 스택이 다 커진 거다 이런 비판이 좀 있었잖아요 국민들 사이에. 그래서 네. 정 장관이 가시면서 이제 장관은 의료, 차관은 약간 뭐 복지 이런 쪽에 지금 조금 균형이 맞춰졌다 이런 평가였는데 장우측 차관이 지금 방 차관으로 바뀌면서 방 차관은 전혀 이제 뭐 복지, 보건, 의료 뭐 이런 거랑 전혀 상관이 없으신 분이니까 오히려 지금 복지 쪽에 좀 구멍이 뚫린 것 아니냐. 그래서 앞으로 이제 복지부가 추진하는 정책을 추진하면서 복지에 뭔가 이제 구멍이 뚫린다거나 뭔가 허술한 점이 보이면 위에 장차관 중에 또 복지 전문가가 없어서 그런 것 아니냐. 이런 또 부담을 가질 수도 있는 상황이 지금 된 그렇겠네요. 상황입니다. 네. 네. 그렇네. 좀 그래- 보죠 뭐. 네. 근데 차관님께서 부임하자마자 네네네. 뭐 좀 의미심장한 말씀을 하나 던지셨다고 하는데 차관이 하신 건 아니고 네. 거기 이제 예, 복지부에서 복지부 내부에 이제 한 국장이
예. 그 정부의 건보재정 국가지원과 관련해서 네네네. 이거 뭐 의무사항은 아니다. 그러니까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런 발언이 좀 논란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논란이 될 수도 있는 발언이죠. 네. 누가 뭐라고 정확하게 얘기를 한 그게 거예요? 이제 건강보험정책국의 강도태 국장님이란 분이 계신데 네. 그분을 어제 이제 복지복지재단이 만나가지고 뭐 이런저런 얘기를 나눴어요. 이제 이분이 건강보험 재정 뭐 이런 거 관련해가지고 이제 복지부에서 실무하시는 최고 이제 윗선이니까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많이 물어봤는데 그분이 이제 이 몇몇 이제 재정 관련된 얘기를 좀 하셨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제 국고에서 원래 이제 건강보험 재정으로 일정 부분을 국가에서 지원을 하게 돼 있는 조항이 있는 건강보험법에 있는데요. 네. 그 조항을 보면 제가 알기로는 내년까지 국고에서 지원을 할 수 있게 이제 법으로 정해져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내년이 지나면 국고 지원을 안 해도 되는 상황이 지금 있는 건데 그걸 이제 국회 복지위 위원들이 합의를 해가지고 요 일몰 조항을 폐지하는 걸로 지금 결정이 났거든요. 그래서 이제 내년 이후에도 계속 지원을 하게 돼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법으로 그렇게 돼 있는 상황인데 사실상 정부가 지금 지원을 안 하고 있거든요. 국고 지원을. 아예 안 하진 않죠. 늘 뭐, 모자라게 그렇죠. 해서 그렇지. 뭐 이렇게 원래 법에 정해진 것보다 모자라게 이제 하고 있는데 그 관련해서 좀 물어봤더니 이 강 국장이 뭐라 그랬냐면 해야 되는 건데 이게 이제 의무가 아니라 정부에서 할 수도 있다 이제 뭐 이런 차원이기 때문에 좀 봐야 된다. 그거를 이게 꼭 지원해야 되는지 이렇게 얘기하면서 지금 건보재정은 10조 넘어가게 지금 쌓여 있는 상태고 정부의 재정은 계속 지금 마이너스인 상황인데 이렇게 법정만 놓고서는 계속 이제 지원금을 법에 맞게 넣어라 이렇게 하는 것은 국민 정서에 좀 안 맞을 수도 있다. 좀 생각해 봐야 된다. 이런 발언을 하셨는데 그게 또 묘하게 기재부 출신 차관이 오는 상황이랑 맞물리면서 조금 이게 조금 뭐가 있는 거 아니냐. 핵심 사안이 되겠네요. 뭐 이렇게 좀 네. 언급을 하신 거죠. 지금 보니까 예상 수입액의 14% 그렇죠. 정도를 14%. 국고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네. 일몰 조항이 있었군요. 그렇습니다. 예. 저도 솔직히 몰랐습니다. 그냥 네. 쭉 저도 최근에 계속 알았어요. 지원되는 예. 걸로 알고 있었는데 기한이 정해져 있었고 네, 네, 네. 그래서 더 이상 연장하지 말자라는 의견도 있었다. 그렇죠, 그렇죠. 오호. 근데 이제 근데 일몰 조항 폐지하는 그동안 걸로. 예, 네. 지원액이 부족하다는 이야기가 훨씬 많았던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예. 그나마 이거를 없애자는 의견도 나왔었군요. 그게 왜냐면 다행히 일몰 조항은 그러니까 연기하는 걸로. 연기하는 걸로, 예. 폐지하는 걸로. 그게 왜냐면 최근에 이제 너무 지원금이 저기가 많이 쌓여 흑자가 많이 쌓여 쌓여가지고, 있으니까 그것 때문에 이제 뭐 지원할 필요 뭐가 있느냐, 국가 예산도 부족한데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이제 그렇게 됐던 거였죠. 흑자가 많이 쌓이는 게 이제 보장성 확대를 덜해서 또 수가를 너무 쥐어짜서 뭐 이런 식으로들 의료계에서는 생각하는데 야 그게 이제 흑자가 많이 나니까 국고 지원을 안 해도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는군요. 예산하시는 근데 분들은. 이제 이 예산은 이 강덕태 국장도 이제 그 건강보험 재정을 이렇게 쭉 보시는 분이잖아요. 근데 이분들 생각은 좀 다르더라고요. 우리는 뭐 10조, 12조 하면 되게 큰 돈처럼 생각하는데 이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런 일이 생기면 안 되겠지만 뭐 메르스 사태 같은 게 좀 더 크게 터져가지고 진짜 확 너무 진짜 굉장히 큰 사태가 만약에 이쪽에 터졌다. 그래서 건강보험 재정을 거둘 수가 없는 상황이 만약에 된다. 그런 상황이라고 치면 지금 쌓여있는 10조라는 게 길어야 6개월. 뭐 이 정도 쓸 수 있는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돈이. 그러니까 이게 많은 돈은 아니다. 그분들은 이제 그렇게까지 특이한 상황까지 그러니까 있으면 안 되는데. 고려하면서 네. 우리가 정책을 펴지는 않잖아요. 이 나라에서. 그리고 오히려 이제 이런 말씀도 하셨는데 이 국민건강보험법을 보면은 이 준비금이라고 그러거든요. 이 준비금을 현재 해마다 쓰고 있는 건강보험 그 총 재정의 50%까지 준비금을 가질 수 있게 돼 있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 59조인가 뭐 이 정도 되지 않나요? 지금 우리나라 한 해 건강보험 재정이? 네, 그 정도 되죠. 될 거예요. 그러니까 네. 그 정도의 절반이면은 한 30조 30조 정도 되는 네. 거예요. 근데 지금 12조니까 오히려 법만으로 따지면 10조 모자란 거다 지금 준비금이. 공단에서는 이렇게 주장하고 있거든요. 그 준비금이라는 게 이게 언제 규정이 생겼어요? 국민건강보험법에 보면 준비금이라는 게 있어요. 네, 있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규정이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이제 보험급여 그 해의 보험급여 비용의 5% 이상, 5%, 네. 100분의 5 이상의 금액을 무조건 예비
비슷하게 정립할 수 있고. 정립을 해갖고 예. 이게 그 여분으로 남겨둬야 된다. 그게 총 이제 그래가지고 이제 한 번에 1년에 5%씩 계속 쌓으면 누적이 되니까 그게 이제 언제까지 준비금을 적립해야 되느냐 그게 50%. 1년의 지출의 절반에 네, 이를 네, 때까지 해야 된다. 네. 지금은 50%에는 못 미치는 안 되는 거죠. 거고 이거는. 네. 뭐 10조라고 치면은 뭐 50조 지출에 10조가 있다고 해봐야 20%밖에 안 되는 그렇죠. 거니까 그 정도입니다. 지금보다 2배 이상 해야 된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이 강국장은 그런 얘기도 했어요. 이 준비금 법으로 정한 준비금이 50%잖아요. 지금 네. 한도가 너무 높다. 준비금은 있어야 되는데 그 퍼센트는 좀 낮출 필요는 있다. 뭐 이런 말씀을 좀 하긴 하셨어요. 예. 아까 얘기한 거랑 약간 이율배반적이잖아요. 다른데 예. 지금 10조가 남아있지만 이게 한순간에 훅 나갈 수도 있으니까 많은 돈이 아니다라고 했는데 더 많은 돈을 적립하기는 힘드니까 기준을 줄이자라는 그래도 얘기를 50%는 동시에 하는 건 좀 뭐 이상하잖아요. 이런 식으로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고민이 많으신가 봐요. 이 관련해가지고. 근데 어쨌든 준비금 비율이 너무 높으니까 하향 조정하자는 거는 현재 법을 못 지키니까 법을 바꾸자라는 이야기인데 뭐 고민 끝에 하신 말씀인 건 알겠지만 네 10조, 12조 흑자 금액이 크지는 않다라는 말 다음에 바로 붙여서 할 하기에는 말은 약간 좀 아닌데. 웃기는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그 외에도 뭐 여러 가지 말씀하셨는데요. 차등수가제 폐지 관련해서도 계속 지금 이슈가 이어지고 있거든요. 그것도 이제 이쪽 관련돼서 요 국장님이 지휘하는 그 과에서 급여과에서 이제 관리하는 범인데요. 오늘 녹음하는 목요일 오전에 건강보험 가입자 포럼에서 이 차등수가제 폐지가 건정심을 통과하는 과정에서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면서 이 복지부의 이 운영 전반에 대한 감사를 청구한다 이렇게 지금 발표를 했거든요. 그 얼마 전에 폐지된 차등수까지 네네네. 절차상의 문제가 있다. 절차상의 문제가 있다. 어떤 국장님께서? 음. 아니요. 이 건강보험 가입자 포럼에서. 가입자 포럼에서. 가입자 네. 포럼에서 그런 지적을 했는데 국장님이 뭐라고 답을 했겠지. 답을 한 이제. 거죠. 예. 일단 이제 어떤 문제라고 가입자 포럼에서 얘기하는 거냐면 이게 이제 지난해 6월에 처음에 올라왔다가 한번 부결됐고 지난 2월에 이제 다시 재상정돼가지고 통과가 됐잖아요. 이 그렇죠. 폐지가. 네. 근데 그 과정에서 이 가입자 포럼이 하는 얘기는 뭐냐면 이 폐지안을 재상정할 때 이 의료행위 전문평가위원회라는 게 있는데요. 네. 의료행위 전문평가위원회를 거치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 이제 이렇게 가입자 포럼에서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근데 그렇게 한 이유가 뭐냐면 지난 건정심에서 이게 이제 통과될 때 이 건정심에서 상정됐던 안건을 재상정할 때는 가결 구정이 재석위원회 3분의 2가 찬성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이 가입자 단체에서 따진 거예요. 그랬더니 이 급여과 손영래 과장이 같은 안건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버린 거죠. 그때 당시에. 그럼 무슨 의미예요? 같은 안건이 아니다라는 거. 그러니까 이제 그 얘기를 들고 아니다. 그러니까 그걸 이제 잡아서 이 가입자 포럼이 방금 제가 말씀하신 것처럼 그럼 같은 안건이 아니라면 재상정할 때도 의료행위 전문평가위원회를 통과했어야 되는데 안 하지 않았냐. 그러니까 절차상 문제가 있지.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지금. 이해가 되시죠? 네네네. 네네. 그랬는데 그거에 대해서 이제 강도태 국장이 한 말씀을 하신 게 같은 안건이 아니다라는 이 안건은 첫 번째 안건하고 두 번째 안건하고 구체적으로 안에 들어가 있는 부대 조건이나 이런 것들이 달라졌다는 의미에서 같은 안건이 아니다라는 의미였다. 이렇게 설명을 하시면서 첫 번째 안건이나 두 번째 안건이나 둘 다 차등수가제 폐지를 얘기한 거는 맞기 때문에 같은 안건으로 봐야 되는데 대신 무슨 말이야? 대신 두 번째 안건에서 그 부대 조건 몇 가지 들어갔었잖아요. 그거를 좀 더 구체화시켜서 건정심을 통과할 때 아까 얘기했던 의료행위 전문 평가위원회를 통과하면 된다. 절차상 문제는 없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셨습니다. 약간 애매하죠. 절차상 지금. 문제는 자 차등수가제 폐지가 옳으냐 그르냐를 떠나서 절차상 문제는 있어 보이는데요. 얘기 들어보니까 저도 약간 좀 있어 보이는데 가입자 포럼이 정확하게 지적했네요. 그렇죠. 같은 안을 재상정하는 거는 안 된다. 이건 이제 일종의 뭐 일사부재리의 원칙 이런 거에 위배된다라는 주장을 했더니 같은 안건이 아니라고 대답을 했는데 같은 안건이 아니면 의료행위 전문평가위원회라는 거를 또 거쳐야 되는데 왜 안 거친 게 문제다라고 했더니
대충은 부대 조건만 빼면 같은 안건이니까 안건이다. 안 거쳐도 된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 나중에 아니에요? 그 부대 조건을 제대로 만들어서 거치겠다 이렇게. 예, 같은 상황에 안건 보완하겠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같은 안건이라고 주장했더니 이쪽에서 절차상 문제가 발생하고 같은 안건이 아니라고 아니라고 하면 주장하면 이렇게 저쪽에서 많죠. 절차상 문제가 발생하는 그런 상황이군요. 그렇습니다. 지금 그 애매한 상황인데 일단 네. 그렇게 복지부에서는 정리를 손영래 하는 것 같더라고요. 보험급여과장이 좀 더 잘했으면 갈등이 문제가 안 불거졌을 수도 있는 절차상의 문제를 약간 놓친 측면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그런 뭐 아주 애매합니다. 이건 뭐 감사원이 실제로 감사를 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지만. 네. 뭐 강 국장님이 되게 오랫동안 만났나 봐요 기자들을. 왜 이렇게 많은 얘기를 했어요? 이제 점심 식사하면서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쭉 이제 하신 거죠. 예. 건정심 구조 개편 관련해 가지고도 한 말씀 하셨네요. 하셨죠. 예. 건정심 구조 개편은 지금 계속 이제 의료계에서 주장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게 네. 이제 핵심은 그거잖아요. 정부하고 공익단체가 손을 잡아버리면 네. 이제 결탁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결탁해버리면 지금 4대4 뭐 어쩌 동수다 뭐 이렇게 얘기해봤자 다 이제 허수다. 이거 결국은 둘이 짜고서는 죽이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주장을 하는데 강수재 국장이 그거 아니다. 그거 아니고 건마다 다른 거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요번 이제 이 차등수가 대폐지를 예로 드셨죠. 요 차등수가도 요번에 하는 거 봐라. 우리 이거 건마다 다 다른 거지. 이게 무슨 우리가 결탁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 아니다. 같지만 안 같기도 하고 안 같. 그 건마다 하고. 그러면 정부는 가입자 쪽하고 결탁하기도 하고 공급자 쪽하고 결탁하기도 한다는 뜻인가요? 그러면 또 그런 케이스 바이 그럴 수도 케이스라는 있겠네요. 얘기는 정부는 꽃놀이 패네요. 결국 4대4 공급자와 가입자가 네, 4대4고 정부 쪽이 4하면은 그렇죠. 사실상 정부 마음대로 할 수 있죠. 캐스팅 보드는 지고 있는 거죠. 네. 그게 바로 캐스팅 보트의 네. 미락 아닙니까? 그런 거죠. 근데 재밌는 건 가입자 단체하고 공급자 단체가 똑같은 요구사항을 하면은 정부가 아무리 반대해도 그러네요. 이거를 실현시킬 수 있는데 네. 지금까지 그런 일은 한 번도 안 일어났죠. 그럴 정부는 안 하고 별로 싶어 없죠. 하는데 예. 공급자와 가입자가 똑같은 주장을 해서 통과시키는 일은 안 일어났죠. 안 일어났다고 또 하기엔 좀 또 있을 수도 있으니까. 아니요, 없었던 예.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어떤 분은 그런 얘기도 해요. 공급자와 가입자를 자꾸 이간질시키는 정부 정책을 정부가 그런 정책을 펴는 게 문제다. 그래서 공급자와 가입자가 손을 잡고 결탁해서 오히려 정부를 압박하는 쪽으로 가야 된다. 뭐 요런 이제 좀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요 얘기했더니 김변이 하품을 했습니다. 다음 뉴스로 가자는 뜻이겠죠. 네, 아주 네. 뭐 예청자 여러분들은 이미 다 알고 있는 내용일 것 같고요. 그러게요. 네, 네, 네. 자, 다음 뉴스는 뭐예요? 이 치매 진단 관련된 얘기인데요. 네. 정부에서 이제 지금 치매를 진단할 수 있는 뭐라 그래야 되죠? 이 한의사의 치매 진단. 허용을 누구한테까지 줄 것이냐 뭐 이런 얘기인데 한의사한테까지 주는 방향으로 지금 정부가 정책을 좀 하는 것 같다. 그런 얘기가 있어가지고 손금으로 하나요, 이제? 손금도 보겠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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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가 이제 최근에 종합감사 이제 끝났잖아요. 그 종합감사에서 다 답변을 못한 거는 서면 질의로 이제 대체하거나 뭐 이런 경우들이 있는데요. 최근에 그 서면 지수를 보면은 그런 게 조금 지금 읽히고 있다고 합니다. 현재는 이 치매 검사를 하면 일반 의사하고 그다음에 이제 한방 같은 경우는 한방신경정신과 전문의가 실시한 경우에 건강보험 급여로 인정되고 한방의 경우 특히 이제 한방신경정신과로 한정이 돼 있는데 이거를 이제 그 한의사들한테까지 좀 넓힌다 이런 얘기인데요. 그 서면 답변서를 보면 일반 한의사의 치매 진단 허용은 한방의 독자적 치매 진단 도구 개발을 위한 연구, 치매 5등급 치매 진단 제도 개선, 건강보험 제도와의 관계 등을 고려해 검토해 나갈 계획 이런 말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검토해 나갈 계획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이제 뭐 그런 식으로 하겠다 뭐 이런 뉘앙스를 좀 풍겨가지고요. 한의사한테까지 확대시키는 것 아니냐 뭐 이렇게 좀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더해가지고 별도로 치매 정책에 대한 한의사의 참여를 위해 국가치매관리위원회 위원으로 한의사를 포함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 이런 것도 덧붙였다고 합니다. 검토하기보다는 이미 정책에 서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네. 이렇게 검토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오면 보통 이제 의사협회는 뭐 당연히 반대하겠네요? 그건 당연하죠. 예. 어마어마하게 반대하겠죠. 근데 참 웃긴 게 한방의 독자적 치매 진단 도구 개발을 위한 연구 이런 거를 정부가 지원한다는데 이게 치매 진단은 전 세계가 공통적으로 도구가 이미 확립되어 있는 건데 글로벌 스탠다드가 있는데
한방만의 독자적인 뭔가 네. 방법으로 하겠다. 진단한다. 네. 뭔가 노벨상 아이디어가 있으니까 하겠다는 거 아니 아니에요? 이렇게 해가지고는 노벨상 못 한다니까요. 그래서 아니 예를 들어서 한방의 독자적인 진단법으로 치매라고 이렇게 진단을 했어요. 그래서 그 진단된 환자들을 가지고 연구를 했어. 뭐 치료를 해가지고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그 논문을 썼어요. 그러면 해외 학술지에 딱 내잖아요. 그러면 바로 리젝트입니다. 왜냐하면 진단 기준이라는 게 가장 중요한 어떤 세계 공통의 어떤 기준인데 그 기준을 어겨가지고 우리 나름대로 치매 환자를 진단해가지고 그 사람을 데리고 연구를 했다 그러면 다른 연구하고 비교할 수도 없고 이 연구의 뭐 치료 효과 같은 거를 객관적으로 이렇게 인정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연구는 안 실리는, 국제적으로 인정을 못 받습니다. 진단 방법을 새로 만든다라는 거는 굉장히 어불성설에 가까운데. 근데 또 한의사를 여기 끼워주려면 안 만들 수는 없잖아요. 한의사한테 기존의 치매 진단법, 국제적으로 다 똑같이 배워라. 통일되어 있는 치매 진단법을 가르쳐서 그 사람들한테도 진단을 하게 하겠다라고 하면 차라리 내 이해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새로운. 근데 한의사들만의 독자적인 치매 진단법을 개발해가지고 그걸로 진단하겠다라고 얘기하면 이거야말로 국제사회가 웃을 일입니다. 아무튼 복지부 정책은 지금 그렇게 서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좀 검토를 하겠다고 서면 답변에 한 걸 보면 이미 검토를 마쳤을 수도 있고. 좀 더 아이디어가 있었으니까 이렇게 얘기를 할 테니까 좀 지켜봐야겠네요, 이거. 그러니까 사실 의사들도 다 안 하거든요, 치매 진단은. 굉장히 전문적인 영역이라고 굉장히 보고 있죠. 전문적이기도 하고 오래 걸리고 까다롭고 그 다음에 진단한다고 해서 뭐 돈이 많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그 검사가. 그래서 치매 진단은 딱 몇몇 분야 전문의들만 주로 하지. 네. 뭐 그냥 아무 의사나 하는 것도 아닌데 한의사한테는 하게 하겠다. 그러니까 치매를 진단할 수 있다는 뜻은 치매의 원인을 알아서 그거를 치유를 하거나 그 치매의 진행을 좀 더디게 하거나 뭐 이런 걸 할 수 있다는 거 아닌가요? 아니 뭐 그거는 그것까지는 안 가도 치료는 또 이렇게 어차피 다른 난치병이니까 네. 뭐 치료법이 아직까지 없는 병이니까 치료는 논외로 하더라도 적어도 진단에 있어서는 기준이 있거든요. 뭐 어떤 검사를 해서 뭐 이렇게 임상적 진단이잖아요. 이게 네. 무슨 뭐 세포 현미경 보고 이렇게 해서 진단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검사를 해서 종합해서 이 사람은 치매 어느 정도 진행됐다 뭐 이런 거를 이제 진단하는 건데 그게 되게 까다롭거든요. 전 할 줄 몰라요. 저 같은 사람한테는 허용하면 안 됩니다. 치매 진단을. 근데 하실 수 있을걸요? 신청해서 교육 받으시면? 그럼요. 의사 자격증이 있으시니까. 그 의사 자격증 법적으로는 허용되어 네. 있지만 수많은 의사들이 이 일을 하지 않죠. 자기가 스스로 이거에 대해서는 전문성이 떨어진다고 생각하면 안 하고. 박사님 입장에서는 의사 자격증을 있는 나 같은 사람도 배웠다고 해도 해서는 안 되는 것을 네. 한의사들이 하면 되겠느냐 뭐 이런. 그렇죠. 네. 게다가 심지어 독자적인 기준으로 한다. 다른 기준으로. 네. 아주 웃기는 일인데요. 그래요. 이게 치매가 일반 뭐 장애가 났다는 거랑 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요. 치매 됐다면 법률적으로 보면 재산 관리 능력이 상실됐다고 볼 수도 그래요? 있거든요. 예전에 뭐 지금은 없었죠. 한정치산자니 금치산자니 뭐 이런 거 할 때 그 법률적으로 재산 관리 능력이 없어서 후견인을 두어야 되냐 말아야 되느냐 법정. 그럼요. 네, 후견 제도가 이제 시작되는 원인 중에 하나가 이제 치매 여부인데. 지금 드라마에 많이 나오는 그런 거죠. 네. 지금 엘모 그룹에 엘모 그룹에 호텔 하시는 그 네. 백화점 큰 거기 면세점도 하시고. 야구팀도 있고 한 야구팀도 그 있고. 엘모 네. 그룹의 이제 그 창업주께서 네, 치매냐 그렇죠, 아니냐를 그렇죠. 가지고 이제 논란이 일부 있는 게 그분이 치매 진단을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에 따라서 법적 효력이 달라지나요? 뭐 법적으로 이게 좀 약간 달라질 수도 있는 그럴 수 거라서 있죠. 그런 건데 만약에 한의사가 치매 진단을 했다 해서 이 사람은 치매다라는 걸로 해서 뭔가 이렇게 이 결정 능력이 없는 것으로 본다 뭐 이런 식의 분쟁이 돼서 법원에 갔어요. 그럼 과연 우리 판사님들이 고 치매 진단서를 인정해서 이 환자는 치매다. 인정할 법으로 수밖에 인정하면 없죠. 인정할 이미 수밖에 여기 보건복지부에서 치매 진단에 포함시켰습니다. 허용하겠다고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내 말이 그 말이잖아요. 지금은
지금은 한의사가 치매 레이어라는 서류를 법원에 내도 판사가 인정하지 않는데 네. 앞으로는 이게 법이 바뀌면은 인정할 수 인정해야 되는 상황인데 좀 이상하게 이 국제 기준과 다른 방법으로 진단해가지고 어설프게 치매 레이어라고 도장 찍었는데 법원에서 인정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면 뭔가 이상하다라는 거죠. 그 얘기입니다. 예. 뭐 끝이 없는 얘기네요. 그래서 만약에 이것도 실현돼서 만약에 수면 위로 진짜로 올라오면 뭐 아마 차라리 이것도, 네. 차라리 정신과 신경과 재활의학과 이렇게 몇몇 현재 지금 치매 진단에 좀 특화되어 있는 몇몇 과들 그 과 전문의만 치매 진단을 할 수 있게 하고 보통 일반 다른 과 의사들은 치매 진단 못하게 했으면 좋겠어요. 차라리 저는. 근데 이게 그게 더 바람직하다고. 최근에 오히려 더 늘리고 있는 추세라서요. 치매 환자가 워낙 많아지고 치매 하니까. 치매 등급제 뭐 이런 거 시행하면서 환자도 많아지고 등급을 해야 되는 상황도 많아지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계속 이거를 교육이나 뭐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일반 의사로 확대시키려는 지금 네, 정책이거든요. 지금 의사들이 안 하니까 네. 한의사가 하라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안 하지는 그렇지는 않아요. 않고요. 네. 예. 안 하지는 않는데 네. 워낙 뭐 전문 영역이라고 할 수 이제 있는데 생각하는 안 거죠. 한다기보다는 할 수 없어서 이게 되게 까다로운 네. 거기 때문에 그 이제 진짜 그거에 익숙한 사람이 아니면 굳이 뭐 전문가한테 어, 맡기는 거죠. 그렇죠. 다른 전문가들은 많으니까. 전 거꾸로 오히려 치매 진단을 내릴 수 있는 사람을 범위를 좁혀야 하지 않을까. 굳이 만약에 근데 뭐 지금 정책을 반대로, 만진다면. 반대로 가고 있어요. 근데 한의사들한테까지 확대한다고 하니까 약간 뭐 어이가 없네요. 네. 예. 그렇습니다. 네. 네. 자, 다음 소식 한번 가볼까요? 네네. 예. 네네. 암 환자들이 자신들의 병과 치료 등에 대해서 병원에서 교육을 받으면 내게 되는 교육료가 급여화돼서 본인 부담이 크게 줄어든다는 소식이 있다. 네. 이런 좋은 뉴스가 있어요. 이것도 지난 2일 건정심에서 이제 통과된 내용인데 거기서 이제 짧게만 나와서 당시에 이제 많이 이슈가 안 됐는데요. 저 일단 찬성입니다. 저도 찬성이. 저도 몰랐는데 이 기사 쓰면서 좀 알아봤더니 이 암 환자 교육비 뭐 이런 거를 인터넷에 좀 쳐봤더니 병원마다 비급여를 고지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 비용을 네. 병원마다. 근데 이제 그게 보통 몇만 원 정도 하는 것 같아요. 한 5, 6만 원 뭐 정도 하는 것 같고 복지부에서 발표한 거를 보면 한 2만 원에서 많게는 한 9만 원 뭐 이 정도까지 하는 데도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부담이 꽤 있나 봐요, 이게. 그래서 정부가 이거를 이제 급여화하겠다라고 발표를 하고 그때 요번에 이제 약간 좀 세부적인 기준을 발표를 좀 한 겁니다. 예. 내용을 좀 보면 일단 교육을 어떻게 좀 해야 되느냐 이걸 보면 관련 학회 등에서 제시한 표준 교육 자료를 일단 이용해야 되고요. 내용이나 횟수, 간격 이런 것들을 미리 계획을 딱 해서 프로그램을 짜고 그 프로그램 내에 따라서 교육을 일단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제 이 급여를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는 필수 내용은 뭐 화학요법, 항암 화학요법, 그다음 방사선 치료, 그다음 수술 후에 뭘 먹어야 되고 뭐 어떻게 해야 되고 뭐 이런 거 나와 있는 거 그런 거를 해가지고 교육을 해야 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 보면은 요 암 환자 교육 상담을 해가지고 이제 급여를 받으려고 하는 의료기관은 의사나 간호사, 영양사, 약사 요 사람들이 좀 들어간 이 전문 교육팀을 운영을 해야 되고요. 그 교육팀 안에 교육 전담자를 1인 이상 둬야 합니다. 그러니까 팀을 따로 교육팀하고 교육 전담자는 뭐가 다른 거예요? 그 팀 안에 이제 그 의사, 간호사, 영양사, 약사를 해서 팀을 이렇게 만들었잖아요. 네. 근데 그분들이 이 팀 일 말고 다른 일도 이제 하실 거 아니에요. 병원에서. 네. 근데 그런 환자 교육만 그렇죠. 하는 사람도 반드시 한 명이 있어야 그 안에 된다. 있어야 된다. 이런 겁니다. 예. 그리고 다른 일하고 같이 하는 분들은 의사, 간호사, 영양사, 약사 등등 들어가야 되는 거고. 관련 분야 전문가들이 여러 명이 있어야 된다. 네.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는 의사나 간호사, 영양사의 기준도 마련을 했는데요. 의사는 해당 분야 전문의여야 하는데 그 전문의가 이제 뭐냐면 뭐 항암요법 이런 거 하시는 분들, 그다음에 혈액종양내과, 소아청소년 혈액종양 전문의, 그다음 방사선 전문의 뭐 이런 것들 하시는 분들이 들어갈 수 있고요. 간호사는 종양 전문 간호사거나 아니면 해당 분야의 실무 경력이 3년 이상 있어야 되고, 그다음 약사분도 해당 분야 실무 경력이 한 3년 정도 있으신 분이 참여할 수 있습니다. 네. 예, 아무나 하시는 건 아니고요. 그럼 뭐 교육은 몇 분이나 하고 뭐 이런 것까지 정하나요? 그러면? 몇 분이라고 하는 건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제 그 계획된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할 때 그 안에 이제 횟수, 내용, 간격 이런 게 이제 들어가야 되는 거고, 그거는 이제 그 팀에서 이제 만들게 되는 거고요. 네. 근데 이제 하나 그건 있죠. 교육 전담자를 교육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별도 공간을 일단 만들어야 되고,
요 암 환자 교육만 하는 공간을 만들어야 되고 교육을 실제로 들어가면 의사는 20분 이상 해야 되고 간호사와 영양사는 30분 이상 실시를 해야지 이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기관에서. 아니 근데 이제 뭐 좋은 일인 것 같긴 한데 네. 별도 공간을 다른 걸로는 쓰면 안 돼요? 뭐 네. 평소에 다른 공간으로 쓰다가 안 됩니다. 이 환자 교육이 뭐 하루 8시간 내내 있지 않으면 그 네. 비워 넣어야 되는 아니 저기 전담 직원이 전담 직원이 있으니까 있겠죠. 그분이 상주에 있겠죠, 거기. 거기에서 네. 실시하라고. 네. 그럼 만약에 또 동시에 여러 명을 해야 되면 어떻게 되지? 그리고 의사는 20분, 간호사 영양사는 30분. 그러면 한 명한테 예를 들어서 의사는 20분 동안 설명하고 의사가 해야 되는 설명이 있고 영양사가 해야 되는 설명이 따로 있을 텐데 네. 그러면 한 사람의 환자한테 의사가 20분, 간호사가 30분, 한 사람은 아닐걸요. 영양사가 여러 30분 이런 식으로 여러 하는 환자들을 거예요? 모아가지고 할 수도 있지 않겠어요? 여러 환자를 예. 모아서 할 수도 있겠죠. 예. 글쎄, 그러면 여러 번 교육할 수도 있어요? 한 환자를? 그거는 만약에 그렇게 하게 되면은 지금 급여가 확 정해져가지고 얼마를 주겠다 뭐 이런 건 안 나와 있거든요. 네. 꼭- 아니, 그러니까 예. 액수는 아직 안 정해졌는데 네네네. 여러 번 할 수 있냐라는 거죠. 뭐. 그것도 있습니다. 예, 일단 그 말씀 좀 드리면 소아 환자 있잖아요. 네. 자기가 직접 그래. 소아 받을 환자는 수 있는, 어떻게 해요? 자기가 직접 받을 수 있는 소아 환자는 보호자가 이제 대신 받을 수 있어요. 그때도 이제 산정할 수 있고, 그다음 삼당뇨는 한 번 원 바람 기준으로 각각 1회만 산정할 수 있는데 한 번 처음에 이제 받을 때 교육 받을 네. 때 할 수 있는데 대신 이제 항암요법이 바뀌잖아요. 네. 한 번 받다가 다른 항암요법 받거나 그러면 그 바뀔 때마다 이제 새로운 할수 걸 있고. 하면은 그때는 추가 산정을 할 수 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바람 기준으로 1회만. 네. 그러니까 암 한 개당 한 번만 그렇죠. 이제 교육을 할 수 있다. 종합적으로 교육을 하는데 이제 항암요법은 계속 바뀌니까 네. 항암제가 바뀌면 뭐 부작용이나 그거는, 이런 게 예, 달라지니까 그거는 교육을 할 수 있어요. 재교육을 할 수 있다. 뭐 좋은 내용인데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디테일들이 안 정해져서 요것도 얼마나 뭐, 좋은지에 대해서는 혹은 좋은 것 같았는데 알고 보니 이게 의외로 또 허당이다 이런 결론이 날지는 조금 세부 사항까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병원들이 좋아하려나 모르겠어요. 너무 까다로운 것 같은 느낌도 살짝 있고. 병원 그렇죠. 여태까지 입장에서는, 비급여로 네, 그렇죠. 예, 몇만 계속 원씩 받고 받던 있었던 건데, 이제 급여화되면 좀 이제 까다로워질 수가 근데 이제 있겠죠. 그런 건 있을 수 있잖아요. 이제 급여가 지금 얼마를 줄지는 일단 모르겠는데 환자 부담금은 굉장히 줄어들거든요. 아까 네. 몇만 원에서 뭐 1,000원, 2,000원 그러니까 암 걸렸는데 교육시켜주겠다는데 안 간 사람이 있어요. 환자 부담금이 줄어드는 것도 물론 좋은데 네네네. 예를 들어서 보세요. 지금 이 비급여라고는 하지만 아마 병원들이 하고 있는 비급여 중에서 제일 돈 안 되는 매출 수익 측면에서 제일 안 되는데 돈 때문이 아니라 정말 필요에 의해서 네. 하는 교육. 이 뭐 사업 비급여 중에 하나가 이거거든요. 음. 암 환자한테 지금 보니까 뭐 현재 그 교육 비용으로 25,000원에서 많게는 95,000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뭐 한 5만 원이라고 칩시다. 그러면 환자 한 명한테 5만 원을 받기 위해서 뭐 의사, 간호사 뭐 이런 저 직원들이 가서 뭐 20분, 30분씩 설명하면 그 시간에 다른 환자 보는 게 더 이익이에요. 매출 측면에서 보면. 또 전담 그럴 수도 직원도 둬야 네. 되고 공간도 그래서 줘야 되고. 이거는 비급여 항목들이 대부분 다 뭐 많은 경우에 뭐 병원 수익을 위해서 열심히 하는 측면도 있고 뭐 때로는 이게 뭐 과학적으로 검증이 좀 덜 돼가지고 아직 급여화 안 된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 경우는 정말 필요하고 좋은 환자들한테 정말 중요한 건데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좀 딱 부러지게 규정하기가 어려워서 지금도 비급여 영역이었던 약간 구체적으로 나온 건데 건데 좀 더. 병원들이 수익을 떠나서 그냥 환자들이 원하니까 해준 거고 돈을 뭐 왕창 받을 수는 없으니까 그냥 아주 최소 비용만 받았던 건데 혹시라도 이거를 급여화를 하면서 비용을 너무 지금도 손해보고 혹은 뭐 이익 없이 하는 건데 이걸 확 낮춰버리면 병원들이 오히려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안 할 수. 환자들은 원하는데 병원들이 안 하는 거예요. 안 해버리면 되니까 그냥. 네, 우리는 그런 프로그램 없습니다. 이러면 그만이 걸렁. 근데 또 이미 하고 있던 병원들은 네. 갑자기 프로그램 없으면 그 항의가 또 만만치 않을 거잖아요. 그런 것도 그렇죠.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네. 그러게요. 하여튼 기본적으로 우리가 특히 이제 암 환자 교육이라는 게 당연히 뭐 다 중요한데 특히 이제 암 환자 같이 불안하고 또 미래가 불확실하고 궁금한 것도 많고
또 수많은 또 부정확한 정보들도 워낙 많고 해서 하여튼 좀 교육이 가장 절실히 필요한 분야가 이제 이 암 환자들일 텐데 이 사람들한테 행해지는 교육을 정부가 지원한다라는 건 일단 원칙적으로는 뭐 두 손 두 발 다 들고 환영할 일인데 혹시라도 제도 변경 이후에 실질적인 교육 이 효과, 교육의 양이 오히려 줄어들면 어떡하나 이런 그래요. 비우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저해할 수 있는 요인이 전담 직원이라든지 전담 네, 그걸 좀 공간이라든지 들어는 이런 거죠.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너무 까다롭게 안 했으면 좋겠네요. 일단 지금 이제 요 안건으로 보고 있는 건데요. 이게 지금 11월 5일까지 이 행정요고 지금 하는 거거든요. 이제 11월 5일까지. 근데 그 와중에 또 이제 여러 안건을 받아서 뭐 기준을 좀 바꿀 수도 있고 뭐 좀 변경할 수도 있는 거니까요.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30분 동안 교육하는 비용을 얼마로 볼 것이냐. 글쎄요. 아까 김변 얘기했지만 이게 1대1이냐 또 10대1이냐 이거에 따라서도 또 다를 것 같긴 해요. 네. 네. 만약 이걸 뭐 환자 그때그때 1대1로 안 하고 뭐 한 10명 모아서 아니면 5명 모아서 한다면 그러면 또 뭐 또 얘기가 또 달라질 테고. 거의 이제 대부분 큰 병원에서는 다 일대 다수로 하지 않나요? 근데 이렇게 돈 받고 하는 것도 일대 다수로 하나요? 그렇지 않나요? 아주 많이 모여서 하지는 않을 그냥 거예요. 뭐 네. 공개 강좌 이런 거 말고 네. 그건 공짜로 하는 공개 강좌 예를 말고 들어서 돈 이걸 받고 하는 것도? 급여하고 뭐 단체로 모아서 여러 명 모아서도 할 수 있게 한다 그러면 또 어디 이상한 또 병원에서는 혹시 뭐 그러니까요. 환자들 한 100명 모아놓고 뭐 한 30분 강의하고 그 100명한테 다 또 몇만 원씩 돈 청구하고 이렇게 하는 설마 그렇게 그렇게까지 제도를 설마, 만들진 예, 않겠죠. 그렇죠. 예. 하지만 또 다 1대1로 교육을 시키라고 하면서 1시간 그것도, 동안 예. 막 수많은 전문가들이 가서 교육하는데 가령 뭐 한 2만 원 준다 그러면 그건 또 말도 안 되는 거고. 네. 안 되죠. 하여튼 좀 자세히 봅시다. 어떻게 네, 되는지. 예. 네. 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뭐 뉴스가 되게 많았나 봐요. 시간이 많이 지났네요. 어떻게 별로 많이 준비한 것 같진 않은데 말씀들을 많이 하셨는지 시간이 꽤 오래 지났어요. 난 별로 말 안 했는데. 네. 제가 많이 했나요? 제 탓인가요? 네. 그런 것 같네요. 자, 그럼 오늘 히포크라테스 여기서 네네.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청취 소감은 페이스북 청년의사 라디오, 팟빵, 아이튠스 댓글이나 이메일 라디오 @doc.co.kr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1666-189로 문자 주셔도 됩니다. 네, 지금까지 PD 곽성순, 작가 김은영이었습니다. 들리는 신문 히포크라테스 2015년 10월 23일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